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8월에 매파 영향이 이어지며 달러화 강세 미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도 선방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옴시티 모멘텀 오늘도 이어졌고요. 대한항공 호실적 발표에 중국 봉쇄 해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항공, 여행 그리고 면세점 주들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과 함께 섹터와 종목별 주목할 모멘텀과 차별화된 전략 오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 봅니다. 이성웅 이사의 오마주 먼저 만나볼까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중국 봉쇄 해제 가능성으로 오늘 카지노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의 오마주도 만나봅니다.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호실적의 수소까지 재부각이 되면서 전력 공급에 관한 발전소, 변전소 그리고 요즘에는 네옴의 니은자만 들어가도 급등하는 시장 수급 쏠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있는데요.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암모니아 관련된 협력 강화 소식까지 좀 나오면서 역시 네옴시티의 에너지 수급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지수가 좀 잠잠할수록 이런 이슈에 시장의 수급은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옴시티 모멘텀이 정말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에너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이슈들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죠. 관련 이슈들의 소식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김정환 대표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정환의 오늘장의 마무리 주식은 KTNG가 되겠습니다. 수출 회복에 따른 실적과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2020년 2월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모멘텀까지 또 들어있죠. 오늘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의 양호한 흐름이 시장을 받쳐준 날이었는데 코스피 시총 2위 LG에너지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장중 연고점인 59만 8천 원을 터치를 하면서 상장 당일에 달성했던 52주 신고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탄탄한 성장 동력 확보에 외국인의 뜨거운 러브콜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주가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0.5%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이어지는 시총 상위 특징주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 역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TV와 가전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붙은 전장 부문의 성장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무려 7%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LG엔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이 뜨겁게 이어지면서 정말 어느새 6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호실적의 점유율 확대, 또 선진국 정책기조 최대 수혜 등 호재 만발에 주가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는 모습인데 이런 이제 뒤돌아보지 않는 행보가 과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런 셀 업체에 대해서 특히 또 양극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속도는 모르겠다. 하지만 방향성은 믿고 갈만하다라는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10월부터 코스피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제법 좀 강화가 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만 회사의 본질
회사의 본업 여기에 대고 진심 어린 매수를 한 종목을 본다면 역시 탑티어 종목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반추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오늘 또 오후에 애플카 이슈까지 좀 더해지면서 그동안 너무 IRA 쪽에 매몰되어 있던 배터리 이슈가 애플카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더욱더 강세가 나왔고 그간 왜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그 비밀도 일부 좀 벗겨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형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속도보다는 방향성이라는 컨셉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진심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탈중국에 대한 그런 수급 그다음에 수율이 안 나오는 북유럽의 셀 업체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독보적인 행보와 성과를 보인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2차 전지 특히 셀 업체로는 사실 대안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뭐 3년치, 5년치의 실적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뭐 단기에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점을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탈중국 수혜와 또 고수율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쪽도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LG엔솔이 2차 전지 소재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사마 알미늄에 투자를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이제 전해졌는데 이 배터리 3사 중에 봤을 때 가장 투자에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어떤 정도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행보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완성차 업체는 셀 눈치를 보는 것 같고요. 셀 업체들은 양극재 업체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빠른 인플레이션이 뒷 배경에 깔려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양극재의 대부분을 LG 화학 혹은 일본 업체로부터 구성하는 이제 공급 라인을 가져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내재시키지 못했던 그 소재가 알루미늄이었어요. 이제 알루미늄 박은 음극재의 동박처럼 양극재에 사용되면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마알미늄과 일본 토요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뭐 언제든 뭐 대체 가능한 이제 범용 제품인 바인더를 제외하면 이번에 사마알미늄에 투자를 하면서 양극재 대부분을 내재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이 밸류체인의 완성, 그러니까 양극재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라는 데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셀 업체들은 양극재를 장기적으로 안정된 그리고 수량은 굉장히 안정된 수량 그리고 가격은 싸게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를 좀 줄이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마알미늄의 투자는 양극재 소재를 내재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더욱더 강한 그 교섭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밸류체인을 완성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앞으로 뭐 꽃길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영업 환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대다수 지금 수익권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밸류에 대한 부담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 투자자라면 좀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그 누구도 이 시점에 더 오를 수 있으니 몰빵하십시오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 혹은 추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음봉 매매법이죠. 이제 음봉이 나올 때마다 일정 부분씩 매수를 해나가는 이제 그런 매매법이 좀 어울리는 전략으로 보겠고 어쨌든 전체적인 전략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믿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뭐 무난하게 보유를 해 나가시면서 뭐 시장 조정이나 또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추가 분할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것도 저는 유효해 보이고요. 혹시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이제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G 화학 쪽으로 우회를 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 기초 소재 부분이야 LG 화학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싼 밸류를 보유한 이제 양극재 업체로 해석을 한다면 저런 다른 양극재 업체들의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도 곧 LG 화학 쪽으로 어느 정도씩 좀 확보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LG 화학 쪽을 조금씩 가져가시는 것도 대안으로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유는 홀딩 또 눌릴 때는 비중 확대 의견도 주셨지만 LG 화학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LG전자를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밝혔습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면서 가전과 이제 TV 사업에 대한 우리가 우려감이 있는데 이것에 못지않은 주력 사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13년에 처음 전장 사업에 진출한 이후로 9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가 주축이 되고 있는지 성장에 대한 비결이 어디 있다라고 보실까요, 대표님? 네, 전장 산업은 사실 그 자동차와 전기전자 장비를 이제 일컫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그 총괄하는 데가 VS 사업본부라는 데인데 여기 보시면 차량용 IBI 제품하고 전기차용 구동 제품, 그리고 자율주행 부품, 자동차 램프하고 보안용 소프트웨어 등의 생산과 판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LG전자의 그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VS 사업본부에 대한 주목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VS 사업본부의 그 3분기 매출액이 2조 3,454억 원, 영업이익이 이제 961억 원이 되면서 역대 그 최고치를 이제 달성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3분기 대비해서 45.6% 정도 성장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2분기에 이제 약 한 500억 원 정도를 올리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9년 만에 이제 흑자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3분기도 현재 그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질 걸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S 사업본부의 그 3분기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한 4.1% 정도 됩니다. 생활가전 사업본부에 보면은 이제 3.1%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지금 앞질러 감으로 인해 가지고 차세대 그 성장 분야로 현재 그 각광을 받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아직도 그 생활가전 사업부가 약 그 7조 4천억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차세대 그 주요 먹거리로서 LG전자의 아주 그 주요 사업 부분으로서 새롭게 각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 침체론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가전과 TV 부문에서는 이제 부진을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LG전자가 이제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내 벤처 기업을 통한 신가전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전략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가전과 TV 부문이 어쨌든 지금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쪽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LG전자의 이제 백색 가전 부분이 향후에는 종전과 같은 성장을 이제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데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분석가들도 이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전자가 향후 10년간 새로운 이제 먹거리를 찾겠다고 나서면서 이른바 이제 사내 벤처 기업들을 그 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보면 CIC라는 것인데, 그래서 현재 그 LG전자 내에 CIC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양한 그 주제를 다루는 그런 그 분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그 디지털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뭐 인공지능 등 각종 이제 기술을 적극적으로 그 활용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제공하고 이를 또 실행에 옮겨서 제품화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 이제 벤처 성격이 강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LG전자 안에서도 향후 그 이런 조직들이 10년, 20년 뒤에 먹거리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이제 백색 가전에서 이런 쪽으로 그 미래 그 먹거리를 준비하는 쪽으로 회사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양봉을 보여주긴 했는데 LG전자가 올해 들어서 뭐 계속 하향 또 하향을 하면서 9월 말에는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후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지금 좀 하방을 다져가는 모습이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좀 유효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LG전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그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현재 그 차트를 보고 계신데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최근 거래보다는 적어도 한 3배 정도 더 많은 거래량이 오늘 좀 실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그 종가 무렵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사봐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주가 보시면 이제 한 달간 옆으로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기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아주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121선이 위치한 92,500원 내외가 1차적인 이제 저항선이 될 것 같고요. 지지선은 8만 원인데 일단 우상향하는 흐름, 그다음에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보조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LG그룹이 이제 조직을 재편하면서 애플카 쪽으로 좀 우호적인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그 우상향하는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수급이 좀 터진 데다가 또 애플카 모멘텀 같은 것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수를 좀 끌어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외국인의 뜨거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를 만나봤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매력 있는 다양한 종목들도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봅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나란히 보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유로메카, 또 하루 숨고르기 후 다시 급등한 카카오뱅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대한전선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새내기 주죠. 유로메카 살펴보겠습니다. 유로메카는 협동로봇 제조와 생산에 특화된 기업으로 침체된 IPO 시장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례적인 흥행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40% 오른 가격에 시초가가 형성됐지만 오늘 주가 13%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첫날이어서 그런지 출렁임이 좀 심했는데요.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은 10%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는 흥행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유로메카의 경쟁력 그리고 향후 성장성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산업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산업 같은 경우가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첫 번째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2026년 기준으로 약 7조 원대의 시장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균 45% 성장하는 시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협동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용으로 쓰이는 다관절, 그다음에 그 관절이 더해지는 그러한 로봇이라고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자동화 안에서도 이 공간 안에서 좀 곡선이라든지 그 다양한 구간의 그 로봇 생산 같은 경우를 협동 로봇이 가능하게 함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은 대체로 실적이 좀 아직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을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비싼 경향이 있어요. 그러한 특성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고 하면은 그만큼 시장이 커 나갈 수 있는 성장의 룸이 크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로봇 산업을 살펴볼 때는 전방 시장의 규모를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요.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경쟁력 같은 경우는 이 상용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관련 시장이 연평균 45%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고 유로메카는 여기서 상용화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적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향후 적정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올해 예상 매출은 129억 원입니다. 이 정도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적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 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익을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환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매출액 기준으로 이 볼륨을 놓고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봤을 때 약 2천억 원 수준 같은 경우는 아직 추가로 좀 하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첫 번째로는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매출의 볼륨은 있으나 이익 같은 경우는 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산업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의 성장 가능한 시장이 열려 있음이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여기에서 로봇 산업을 살펴볼 때 중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모멘텀 정책입니다. 연말에 우리나라에서 로봇과 관련된 정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잼스라는 로봇을 연말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멘텀 같은 경우가 정책 부분, 사기업 부분 두 부분에서 부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로봇주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연말에 정부와 관련해서 로봇 정책이 이제 관련해서 나올 예정이고 삼성전자에서 12월에 잼스를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로봇주를 좀 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비한 유로메카 경쟁력과 성장성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향후 모멘텀들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시총상위 특징주 만나본 후 이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한 종목 더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40위 대한항공인데요.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으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화물 운임 하락에도 여객 수요 회복이 수익성 개선을 이끌면서 4분기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진 모습인데 오늘 대한항공 우선주는 오전 중에 잠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어쨌든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3%대 강세였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한항공이 올 들어서 매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화물 운임의 하락에도 여객으로 이익 개선세가 된 점이 좀 고무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차장님? 일단 증익 구간이면은 분명한 그런 실적 모멘텀을 확인한 이상 성수기로 분류될 수 있는 이번 4분기와 내년 1분기를 뭐 암울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실적도 환율 100원이 올라갈 경우 거의 이제 3,500억 수준의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찍어냈다라는 것은 이건 뭐 본질적인 비즈니스에서 큰 이익을 만들어냈다라고 단순하지만 명료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아직도 뭐 고환율의 뭐 고유가, 비용 통제에는 뭐 결코 뭐 유리한 환경은 아닙니다만 뭐 코로나 이전 대비 한 50에서 70% 인상된 그런 이제 여객 항공 운임이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는 수요인 Q와 P를 모두 자극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용을 넘어서는 충분한 매출액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을 좀 뜯어보니까 미주 노선이 전체의 한 40%를 차지할 만큼 고마진 구간에서 이제 큰 이익을 좀 냈고요. 버금가는 이제 구주, 그러니까 그 유럽 노선도 지금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미주와 유럽 이 모두 고마진 항로 쪽에서 여객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강세로 나타났고 당분간은 이제 이런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높은 매출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올해 제가 4번 정도 대한항공을 타봤는데 단 한 번도 빈자리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몸소 좀 체험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좀 볼 수 있어서 당분간은 일단 매출액에 대해서는 뭐 큰 불안 요소는 없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3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경기 위축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증권가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성장세 제동을 걸 만한 경계 요소를 저희가 어떤 것들 좀 주의해서 볼까요? 역시 이제 경쟁사들의 저가 공세라고 볼 수 있겠죠. 핵심 노선인 뭐 경쟁 과열 그리고 뭐 이제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제 항공 운임도 뭐 가격이 좀 하락되거나 아니면 뭐 마진이 축소되거나 혹은 현재 좀 보이고 있는 이제 유가 가치 이제 비용 통제를 넘어서는 고유가 환경 뭐 100불 뭐 120불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여행 수요를 위축시키는 고환율, 뭐 예를 들어서 뭐 1,500원을 넘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외환적인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생기지 않는 한 뭐 저는 크게 뭐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제 그런 요인들에서 새롭게 우려 요인을 좀 찾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단거리 노선 중에서도 고마진 노선으로 볼 수 있는 일본 노선의 경우에는 현재 대도시 위주로 한정적인 좀 운항이 좀 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이제 중소도시의 저가 항공사들이 재취항을 할 경우에는 약간 노른자위 노선에 대한 마진 축소 정도는 뭐 고려해 볼 수 있는 위협 요인이다 이렇게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여행은 팔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한 수요층은 여행 수요에 있어서 저가 항공 수요층보다는 훨씬 비탄력적인 그런 소비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성장세가 주춤하더라도 저는 뭐 연간 뭐 2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은 적은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가 항공사들의 이런 뭐 경계감이 이게 고객 충성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흔들림이 좀 적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직접 타보시니까 빈자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해외여행 회복세가 지금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여행주들이 생각보다 날아오르지 못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예, 뭐 여행주 사실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차 이제 코로나 그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컸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여행주가 이렇게 탄력적이지 못했다 이런 느낌을 이제 지울 수가 없는데 일단 그 주변국들 이제 일본은 좀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도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이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그 주변국들이 제한 조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발목을 잡은 것 같고요. 사실 그 코로나 전에 우리가 좀 자유롭게 여행 다녔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 본다면 아직까지 좀 그 숙박비라든지 또 특히 이제 항공료라든지 이런 게 좀 비싼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만큼 수요가 돌아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좀 투자자들 사이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가면서 코로나 유행에 대한 그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보면 한 10,000명 수준으로 이제 통제가 되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늘어나서 이번 주 보니까 현재 그 매일 4만 명에서 5만 명 수준으로 이제 코로나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오늘 그 총리께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이제 20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코로나 환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있게 되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물가 상승하고 이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런 그 간접적인 악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여행 관련주의 추가적인 상승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LCC도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본이 그 여행에 대한 빗장을 풀 때 제일 먼저 주가가 탄력적으로 날아오른 곳이 바로 LCC 저가 항공사였는데 사실 뭐 자금 조달 이슈라던가 자본 잠식 우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저앉은 뒤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LCC는 어떤 점을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경민 차장님께 들어볼까요? 뭐 짚어주신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이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아까 대한항공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같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소비층의 수요가 이제 비용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좀 쉽지 않다라는 점도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과거 코로나 시국에 이제 뭐 제로에 수렴하는 이제 그런 매출 탓에 정말 막대한 그 신종자본증권을 정말 고이율에 좀 찍어냈고 일부는 만기를 앞두고 있거나 콜옵션 행사가 좀 도래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현재 그 채권 시장이 조금 경색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고 생각보다도 매출 확대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좀 재무적인 이슈에서는 좀 자유로운 LCC가 훨씬 더 좀 전망을 좀 밝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종목으로는 뭐 진에어 그 대주주의 영향력이 좀 지배력이 좀 강한 회사고 그리고 이미 유상증자를 터뜨려서 진행 중에 있는 제주항공 뭐 이렇게 두 종목 정도를 뭐 종목으로는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자금 조달이나 재무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었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없는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이 10월 중순에 연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 등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어떤 위치이면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월 17일 날 24,400원으로 단기 저점을 형성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단기 상승 추세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거래량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대형주 바닥에서 거래량 증가하면은 우상향하면서 이제 상승할 일뿐이 없게 되는데 역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지난 6월부터 9월에 형성된 지금 박스권 하단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이 매물벽을 단기에 돌파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나마 좀 위안거리가 되는 것은 수급상으로 최근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저항선은 현재 그 121선 수준인 25,500원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보인다면은 주요 지지선은 21,000원 내가 될 거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시총 상위 특징주 3분기 호실적 엔진 가동으로 비상한 대한항공 중심으로 여행주와 저가 항공사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행 시장 동향과 더불어서 재무 구조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수진 MC와 함께 조회수 업앤다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조회수 업앤다운 이 시간에도 개별 재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며 2만 원을 돌파한 미래나노텍,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이 보이고요. 네옴시티 모멘텀의 급등 중인 히림, 그리고 탑머티리얼, 모트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양극재 대표 기업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과 경쟁업체인 포스코케미칼이 나란히 캐나다 퀘벡주에 합작 공장을 설립하며 북미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출하량 증가로 4분기에도 호실적이 전망되며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이어서 보겠습니다. 차세대 음극재 사업에도 본격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1% 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이 나란히 캐나다 퀘벡주에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데요. 두 곳 다 이 퀘벡주를 선정한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퀘벡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광물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겠고요. 두 번째로는 캐나다에서 완성차를 만들면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법안
세부 내용 중으로 전기차 완성차에 대한 보조금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 캐나다에 공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좀 세금에 대한 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캐나다 퀘벡주 쪽으로 공장, 양극재 공장을 짓게 되는 점이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증설에 따라서 매출 볼륨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양극재의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그 매출의 볼륨이 늘어난 게 유리한 점은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동일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지는 단계가 4분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볼륨이 붙는 단계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오는 이익 같은 경우는 그 볼륨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증설 부분이 또 드러나게 되면 주가 같은 경우는 또 한 단계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캐나다에는 니켈, 코발트, 흑연 같은 핵심 광물이 많이 매장돼 있는 곳이고 또 여기서 최종 조립을 하게 되면 새 공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퀘벡주를 선정한 배경 알아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실적부터 한번 여쭤보면은 3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4분기에도 실적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금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 사이클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성장에 대한 부분은 확연합니다. 매출 볼륨 같은 경우는 또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장의 초점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기준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줄지 그 여부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미엄을 받는 단계 안에서 원자재 가격이 빠졌을 때 그 부분을 매출 볼륨으로 메이크업 해내는지 그 여부가 가장 큰 포인트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 좀 성숙할 수 있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가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교체가 확실히 되었을 때 같은 경우는 좀 성숙기로 돌입을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구간은 이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어 가는 이제 초입에서 중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적을 봐야겠지만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의 성장은 확연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주가 흐름은 당연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관심을 두고 계속 살펴봐야 하는 업종 내의 종목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초입에서 중입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향후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차세대 음극재 사업에도 본격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함께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음극재 쪽에서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연간 생산 능력은 82,000톤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2030년까지 32만 톤까지 확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 음극재를 우리나라 기업에서 LG화학을 통해서 실제 납품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과 연결해 봤을 때 지금 2030년까지 생산 목표로 하는 음극재가 만들어질 경우 여기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측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음극재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고 양극재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일관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실적의 기여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기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도 양극재 규모만큼 붙어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은 마진율이 음극재가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주가를 그다음에 내용을 볼 때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는 음극재 같은 경우가 규모가 양극재 정도로 늘어나는지 여부.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주가 대비해서 이익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 모두 최근 상승세에 거침이 없었는데요. 포스코케미칼은 우리 이사님의 내여주로 또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종목의 기술적 위치 그리고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에코프로 BM부터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흐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이 우선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좀 한 차례 하락을 했다가 기존의 매물대 정도로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 구간에서의 첫 번째로 수급 특성은 시총 상위주들이 수급이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그 첫 번째에서 파생해서 이 주가 흐름을 보면 단기평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지가는 10만 7천 원 구간, 저항가는 12만 원 구간이고, 이 저항가를 돌파를 했을 때는 가격대 같은 경우는 13만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케미칼 짚어주실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타났고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3분기 실적을 대입하고 올해 연간 예상 실적을 환산을 해보면 23만 원까지는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조정이 나오냐? 이 상승을 통해서 어제 조정 한 번 나왔다가 좀 이 상승을 보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가는 20만 4천 원 구간이고요. 저항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듯이 21만 5천 원입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무난히 23만 원대까지는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양극재 시장에서 캐파를 확대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 점검해 봤는데요. 투자 행보와 수주 추이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이성웅 이사가 JYP엔터, 정경민 차장이 파라다이스, 김정환 대표가 태웅로직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정환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태웅로직스의 매력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 수준이 이제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PER이 2배에서 3배 구간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전방위 산업 호조가 또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태웅로지스를 살펴보면은 수출입 해상, 항공, 철도, 프로젝트, 통관, 보험, 내륙 운송 등 전범위에 걸친 그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1996년에 설립돼서 2019년 12월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주요 고객사를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의 그 석유사하고 GS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국내사가 있고요. 해외 글로벌 선사도 CMA, CGM이라든지 HMM 등 메이저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사들하고 항공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동사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취급하는 품목으로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 매출 기준으로 한 5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2차 전지라든지 철강, 중고차 등의 그 품목을 확대해서
현재는 동사의 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일 궁금한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올 상반기 그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1%, 그다음에 219% 상승한 7,673억 원하고 77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동기간 동안의 단기 그 순이익은 226% 상승한 65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동사의 그 수익이 급격히 그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저평가된 우량주로서 동사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절대적인 저평가 기업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매력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9월 말에 연저점을 기록한 후에 반등에 나서면서 우상향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10월 한 달간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이 그 조정을 보인 거와는 약간 좀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 증가되는 조짐도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올 그 8월 수준인 한 6,500원 정도 수준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한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최근같이 우상향 흐름이라면 좀 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내일 여는 유망주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에 오늘 카지노주 모두 분위기가 좋았죠. 특히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강하게 올랐고 GKL도 좋았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0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데 매력 포인트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특징 중에 오늘 좀 특징이 좀 많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장 오후 들어서 좀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이 역시 중국 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대한 변화 감지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의류, 그러니까 소위 중국 소비 관련 종목군들의 일제 강세가 좀 나왔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을 여는 유망주라기보다는 다음 주를 여는 유망주들이라고 할 정도로 다음 주 일주일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홍콩 H 증시의 선물이 6%가 넘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홍콩 증시에는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좀 포진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국내 카지노 종목들에도 굉장히 좋은 투자 심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카지노 대장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워커힐, 부산, 제주 그리고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까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장이 있고 역시 이제 오랜 영업력이 있다 보니까 현지 VIP 전용 프로그램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도 다른 카지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앞서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하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짚어주신 대로 3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예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월 집계가 나오잖아요. 공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엿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향해서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하셨을 거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제 드로백 증가가 YOY, QOQ 기준으로 다 좀 상당히 좀 급증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YOY 기준으로는 거의 70% 이상 좀 늘어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 압력도 상당히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주가도 점점 가벼워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싶고요.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기점으로 다음 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모멘텀이 되어줄 만한 이슈가 없었는데 중국 봉쇄 해제 가능성이 주가의 큰 반전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라다이스가 지금 이제 돌려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목표가를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 2만 원 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둬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손절가죠. 손절가는 한 14,000원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봉쇄를 하면서 잘 그래도 회복을 했었던 주가가 17,000원대부터 이제 12,000원대까지 이제 뭐 폭삭 주저앉았 여름에 좀 폭삭 주저앉았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국내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비자 면제를 하면서 그 부분이 슬금슬금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다시금 굉장히 좀 많은 매물대를 이 지역에서 지금 형성한 게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저는 201선이 지나고 있는 15,500원부터는 매물벽이 좀 상당히 좀 두껍게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떤 속도로 뚫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목표가인 2만 원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는 좀 지금 저항으로 느껴지고 있는 201선은 좀 도달을 해서 그 위에서 소화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좀 바람만 좀 타준다면 저는 새로 201선을 이제 지지선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레벨업을 통해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그달 매월 집계되는 스코어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를 향한 그런 움직임이 차츰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파라다이스를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도 좀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언급을 했듯이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좀 크게 올랐고 또 GKL도 한 7% 정도 올랐는데 파라다이스가 오늘은 가장 좀 약했거든요. 다음 주를 여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세 종목 가운데서 파라다이스를 가장 좀 좋게 보시는 걸까요? 가장 좀 무난하기도 하고요. 좀 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언급을 좀 드린 대로 이제 사업장이 많고 이제 VIP 고객들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에 좀 특화된 이제 그런 사업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롯데의 리츠에서 일부 좀 편입이 되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개장 이후에 곧바로 코로나를 맞았기 때문에 보여준 것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난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파라다이스를 좀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분위기를 좀 탄다라고 하면 오늘 나왔던 상승처럼 뭐 상승폭은 가장 좀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풀려가는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좀 무난한 선택이 오히려 좀 마음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파라다이스를 선택을 하게 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실적을 보여줬고 또 우량한 기업인 파라다이스를 조금 더 매력 있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서 가지고 오신 JYP 엔터도 보겠습니다. 10월 19일에 저희가 좀 제시를 드린 뒤에 아쉽게 손절가를 이탈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JYP 엔터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그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좀 시장의 변동이 커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좀 콘서트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요소가 잠시 쉴 수 있는 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영향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등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주가의 복원력이 빠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수준이 1,000억 원이에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원 이 정도 구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론적으로는 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열어두면 되고 또 추가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앨범을 발표했는데 초동이 한 218만 장이 발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한 수치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역대 5위입니다. 이제 제2의 BTS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파워를 갖춘 그러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또 주목을 한 단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초동 물량이 지금 이제 기록적인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예상 실적을 대비해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접근하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가격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엔터주 같은 경우는 특정 가격에 도달을 하면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6만 원 초반이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가격을 보면 딱 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가격대 같은 경우가 5만 3천 원대 이 구간, 뭐 5만 2천 원대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이렇게 시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 시총 같은 경우를 뭐 올해 예상 이익을 대입을 해보면 그만큼 좀 더 이상 할인을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는 거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에 대비해서 전고점은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여기에서 또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점인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46,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정경민 차장께서 지난번에 좀 알려주셨던 종목을 저희가 이제 내어주 한번 지금 AS를 좀 바꿔 갈까 싶은데 나노신 소재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오늘도 좀 강하게 상승불을 켜주는 듯 하다가 어쨌든 막판에는 좀 밀리면서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는데 나노신 소재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나노 신소재가 뭐 그 흐름은 뭐 나쁘지 않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봉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는 바람에 상승이 있다가 또 하락을 맞고 어제는 또 나름대로의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또 윗꼬리를 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이 저항 구간을 뚫는 과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오늘이야 이제 애플카의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만 삼성 SDI의 그 밸류 체인이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저항 구간이 10만 원을 뚫기 위한 어떤 좀 몸부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이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소재의 어떤 순환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 의심할 여지가 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애플카 때문에 잠시 또 LG 쪽으로 좀 기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이게 소화가 좀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을 지지선으로 하는 새로운 박스권을 좀 형성하는 이제 그런 상승 구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편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음 주 정도에 가격 조정이 좀 나온다면 9만 원 초반대 정도는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쨌든 방향성에는 지금 의심이 없는 상황이고 재료가 소멸된 것도 아니고 업종이 변화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금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이성웅 이사의 JYP엔터, 정경민 차장의 파라다이스, 김정환 대표의 태용로직스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또 다음 주에 포트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글로온파트너스 이사,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김정환 GB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